춥고 건조한 겨울이 계속되면서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필수 영양소가 가득한 견과류 섭취가 중요하다. 견과류 중에서도 브레인푸드로 알려진 호두를 빼놓을 수 없는데 호두에는 불포화 지방산을 비롯해 필수 지방산과 비타민, 단백질, 칼슘, 철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겨울철 건강 식재료로 제격이다.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견과류의 왕 호두와 함께한다. 한의학적으로 호두는 성질이 평하며 맛이 달고 독이 없어 장복하면 몸을 건강하게 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며 기혈을 보호하는 음식입니다. 실제로 호두는 오메가3가 풍부해 두뇌 발달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되며 트립토판과 세로토닌이 있어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해 탈모와 피부에도 좋고 노화 방지, 성인병 예방 효과도 있으며 스태미너 음식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호두를 고를 때는 주름골이 깊고 진한 색을 띠는 것이 신선한 호두이며 껍데기째 흔들었을 때 소리가 많이 나지 않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호두를 선택하자. 영양이 풍부한 호두는 남녀노소 모두 즐겨 먹는 간식이죠. 하지만 호두는 간식뿐만 아니라 훌륭한 요리의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호두 크림 수프 만들어 볼게요. 호두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비타민 E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동맥경화 진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페놀릭 성분은 항산화와 항암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인 호두 크림 수프. 먼저 호두의 불순물을 제거하자. 끓는 물에 호두를 넣고 5분 정도 삶은 다음 호두를 건져내 찬물에서 두세 번 정도 충분히 헹궈낸다. 그리고 키친타월을 이용해 호두에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해준다. 호두는 끓는 물에 이렇게 살짝 데쳐주면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담백하고 맛있는 크림 수프를 만드실 수 있어요. 이번엔 수프의 맛을 더욱 진하게 해줄 고구마를 손질하자. 껍질을 벗긴 고구마는 잘게 썰어놓고 양파도 길게 채를 썰어 준비한다. 이어서 냄비에 버터를 녹인 후 양파를 넣고 볶아준다. 양파의 갈색빛이 돌면 고구마와 소금도 넣은 후 물을 부어준다. 그리고 고구마가 푹 익을 때까지 끓여준다. 저는 오늘 고구마를 넣었는데요. 아무래도 고구마를 넣게 되면 단맛이 나기 마련입니다. 단맛이 혹시 싫으시다면 밤이나 감자로 대체하셔도 맛있는 스프 만드실 수 있어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 호두를 넣자. 우유도 한 컵 부어준 다음 다시 한번 끓여준다. 냄비 재료들을 믹서기에 모두 넣은 후 우유도 조금 부어주면서 농도를 맞춰가며 곱게 갈아준다. 곱게 갈린 재료들은 냄비로 옮겨 다시 끓여주다가 생크림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한다. 모든 재료를 다 완전히 갈아주시고요. 소금 간은 생크림까지 넣은 후 가장 마지막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릇에 담은 후 호두 몇 조각을 잘게 잘라 올려주고 후추로 마무리하면 호두 크림 스프 완성! 고소한 호두와 달달한 고구마, 그리고 부드러운 생크림이 어우러진 호두 크림 스프. 겨울에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호두는 고소하고 식감이 좋아서 빵이나 과자 등 베이킹 재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두와 맛궁합이 잘 맞는 바나나를 함께 튀겨서 만든 조금은 색다른 디저트, 호두롤 바나나 프라이드 만들어 볼게요. 호두의 알파 리놀렌산 성분은 DHA로 변환돼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효능이 있으며 호두에 들어있는 멜라토닌 성분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불면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인 호두롤 바나나 프라이드. 먼저 스프레드에 들어갈 호두를 잘게 다져준다. 호두의 식감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도록 너무 잘지 않게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맛을 원하시면 다른 견과류를 첨가하셔도 좋아요. 커다란 보울에 물엿과 흑설탕, 시나몬 가루, 버터, 소금, 바닐라 에센스를 넣고 잘 저어준다. 여기에 달걀과 호두를 넣고 재료들이 잘 섞이게 저어준 다음 프라이팬에서 볶아주는데 수분기가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볶아주면 호두 스프레드가 만들어진다. 이어서 식빵의 가장자리를 모두 잘라낸 후 밀대로 얇게 밀어준다.
그리고 호두 스프레드를 식빵에 골고루 발라주고 돌돌 말아준다. 그런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후 꼬치에 꽂아 넣는다. 저는 오늘 식빵을 이용해서 호두 스프레드를 만들어 호두롤을 만들었는데요. 만두피나 춘건피를 이용하셔서 만드셔도 다양한 식감의 호두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바나나를 요리할 차례. 껍질을 벗긴 바나나는 호두롤과 같은 크기로 잘라놓자. 그런 다음 우유에 튀김가루를 넣고 잘 저어가며 튀김 반죽을 만들고 잘라놓은 바나나에 튀김옷을 입혀준다. 그리고 180도로 예열된 기름에 바나나를 넣은 후 노릇하게 튀겨준다. 바나나에서는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잘라두지 마시고요. 자르자마자 바로 튀기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에 이어서 호두롤도 기름에 넣고 튀겨준다. 짧은 시간에 튀겨낸 호두롤은 키친타올 위에 올려 기름을 빼주는 것도 잊지 말자. 꼬치에 호두롤과 바나나 튀김을 하나씩 꽂아주면 호두롤 바나나 프라이드 완성! 바삭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인 호두롤 바나나 프라이드. 모양도 예쁘고 맛도 좋아 홈 브런치 디저트로도 그만이다. 호두는 높은 에너지 함량 때문에 체중 증가를 불러올 수 있는 음식으로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산부는 피하는 것이 좋고 먹고 설사나 소화기 문제가 나타나는 분도 피하는 것을 권합니다. 궁합이 맞는 음식으로는 호두에 부족한 단백질, 칼슘을 보충해주는 우유와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세계인의 슈퍼푸드로 사랑받아온 호두는 우리에게도 친숙한데 정월 대보름에는 호두를 먹으며 한 해 동안 부스럼이 나지 않기를 빌었으며 호두가 들어간 호두과자는 국민 간식이 된 지 오래다. 그대로 먹어도 좋지만 샐러드나 빵, 스프에 넣어도 맛있는 호두. 이번 주말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색다른 호두 요리를 준비하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이 겨울에 유독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분들 주변에서 볼 수가 있죠. 실제로 겨울철에 소화불량 환자 수가 다른 계절에 비해서 10% 이상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독 겨울철에 소화불량 증세가 잦다 싶으면 추위와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급격한 추위에 노출됐을 때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지면서 소화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추위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실내에만 있으면 소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위장 운동은 활동량과 연관이 있는 만큼 식후 30분부터 산책과 같은 가벼운 활동을 해주는 게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네. 자, 모쪼록 이 겨울철 잘 드시고 소화에 무리가 없도록 활동량도 적절하게 유지하시면서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배출되기 전까지 소변을 저장하는 곳인 방광.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해 방광 점막이 감염되면 염증이 생기며 이를 방광염이라 한다. 방광염은 남성보다는 질과 항문, 요도가 한 곳에 모여있는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며 여성의 절반이 일생 중 한 번 이상은 겪는다고 알려져 있다. 방광염이란 방광으로 세균이 침투를 하게 돼서 방광벽에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감염으로 인해 방광이 자극돼서 일어나는 증상들을 보이게 되는 감염 증상을 방광염이라고 하고요. 주로 오줌 누울 때 아프거나 자주 보고 싶고 급하고 그리고 심할 땐 피가 나기도 하는 증상들을 보이기도 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방광염은 자연적으로 치유되기 힘들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재발하기 쉽다. 또한 세균 감염이 신장으로 퍼져 신우신염이나 요로 감염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광염이 의심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방광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게 더 잘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방광염입니다. 초기에 약물 치료로 호전이 되지만 치료 시기를 늦추거나 놓치게 되면은
만성화되기 쉬운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자, 방광염은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자, 그래서 방광염을 일컬어서 방광에 생기는 감기라고도 부른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광염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또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방광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을지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조현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방광염인데 일단 방광염 하면은 방광에 염증이 생긴 질환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정의부터 한번 내려볼까요? 소변을 볼 때 아프고 찌릿하거나 이제 자주 보고 싶은 느낌이 나고 참을 수가 없고 아랫배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오줌 소태라고 흔히 불렀던 증상들이고 이 증상들이 나타나는 질환이 방광염입니다. 방광염은 방광에 감염이 발생한 것을 뜻하고 방광 내 세균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발생하게 되는 질환이고 요로 감염 중에 방광염이 가장 흔합니다. 네. 자, 이 비뇨기의 이 구조를 알면 방광염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우리 몸에서 소변을 만들고 운반하고 저장되었다 배출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하는 기관을 비뇨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구조를 단순하게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오른쪽 신장이 있습니다. 이 신장이 하는 일은 혈관을 통해 혈액을 받아서 그중에 나쁜 물질들, 노폐물들을 소변으로 걸러서 내보내게 되고 필요한 물질들은 다시 재흡수해서 혈액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오줌이 노폐물들을 가지고 운반되게 되는데 그 길이 요 관이 있고요. 요 관에서 내려가서 방광에 소변이 저장되게 됩니다. 일정 양 이상 소변이 저장되게 되면 우리가 소변을 보고 싶다라는 요의를 느끼게 되고요.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이 오게 되면 우리는 소변을 보게 되는데 소변은 요도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소변이 배출되는 그 과정과 그 길을 우리가 요로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방광에 세균이 어떻게 침범을 해서 염증으로 발전을 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짚어보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요로에 세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도를 통해 들어온 균이 방광에 존재하게 되면 방광에 감염이 일어나 방광염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구조를 보시게 되면 여성의 경우 요도의 출구인 요도구가 질의 입구와 그리고 항문과 매우 가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과 항문과 가깝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세균들이 요도구를 잘 침범하기가 쉽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요로에 감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여기서도 좀 있게 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남성의 경우에는 요도가 길고 그 위에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이 요도가 짧은데 요도가 하는 일이 가장 끝부분에 있다 보니까 방광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 염증을 1차적으로 방어해주는 방호벽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길이가 짧음으로 인해서 여성에서 남성에 비해 훨씬 더 감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균이 요도를 타고 거꾸로 올라와서 증식하면 방광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방광염을 일으키는 세균들, 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질과 항문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주로 존재하는 균들 위주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감염성을 가진 균이 대장균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대장균이 요도를 통해 방광으로 침입해서 방광벽에 붙은 그림입니다. 대장균은 이렇게 막대 모양을 보이게 되는데 막대 모양의 이 균이 방광의 벽에 붙어서 이제 달라붙게 되면은 이 균이 안으로 침입을 할 수 있게 되고 침입한 균들이 방광의 벽과 세포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간 후에는 얘들이 증식을 하게 돼서 훨씬 양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증식된 균들이 밖으로 터져나오듯이 퍼져나가서 방광 전체를 감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장 흔한 균이 대장균이기 때문에 이 대장균을 가장 자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번 이 방광염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실제로 이 여성에게 나타나는 발생률이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방광염을 보려면 이 방광염은 요로 감염에 속해 있는 병인데 이 요로 감염 중에서 방광염이 가장 흔합니다. 이건 여성들의 경우에 요도가 짧아서 들어오는 것도 흔하지만 요도염은 잘 일어나지 않고요, 여성에서는. 그러다 보니 가장 마지막 쪽에 있는 방광에 염증이 일어나기 때문이고요.
대략 10% 정도의 여성이 1년 동안에 최소 1회 정도를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하고 특별한 병이 없는 그런 성인 여성들의 절반 이상이 일생에 한 번 정도는 급성 방광염 감염으로 병원에 방문하게 되고 치료를 받으시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성인 여성 중에 특히 이제 성적으로 활동적인 시기에 있는 좀 젊은 여성분들, 그리고 폐경 이후에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이제 병에도 약해지고 폐경으로 인한 신체 변화를 겪은 분들이 여성 중에서도 이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는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 방광염으로 인해서 병원 진료를 받은 분들을 이제 본 수치인데요. 2015년의 경우 총 160만 명이 방광염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여성이 150만 명이고 남성은 9만 명이고요. 그 성비는 대략 한 15에서 16배 정도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표를 통해서도 보니까 방광염 환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발병률이 이렇게 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광염은 감염의 일종이기 때문에 감염은 고령의 나이가 많고 가지고 있는 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더 걸리기가 쉽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나이가 많은 분들의 인구의 분포가 훨씬 늘어나게 되고 그런 분들이 방광염을 좀 더 많이 앓게 되면서 방광염 숫자 자체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방광염이 예전에는 그냥 오줌 소태, 그래서 뭐 그냥 나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엔 인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인식이 변해서 방광염을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으니까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병, 병원에 가야 되는 병 해서 더 많이 오셔서 더 많이 찾아지게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앞서 이 방광염의 증상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네, 방광염의 증상은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게 오줌 누를 때 찌릿하고 아프다. 배뇨통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소변을 볼 때 나타나는 통증이라는 뜻인데요. 그 이외에도 방광이 위치한 위치가 아랫배에서 배꼽에서 한 뼘 정도 아래에 뼈가 만져지는 위치 부위인데요. 그 주변이 불편한 느낌이 있거나 아니면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변이 마렵지 않을 상황, 그러니까 금방 마렵게 되고 오줌을 누고 나서도 남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소변을 참을 수 없는 느낌도 나타나게 되고요. 화장실에 계속 가는데 누고 나서도 불편하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가장 이제 환자분들이 심하게 생각하시는 게 우리 입안에 상처가 나서 헐었을 때 피가 나는 것처럼 방광에서도 염증이 심하게 되면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피가 몇 방울만 섞여도 소변이 붉게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소변이 붉게 변했을 때 저희가 혈뇨라고 하고 이것도 방광염의 증상의 일종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오늘 이렇게 방광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럼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방광염의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방광염이 주로 여성에게 발생하는 이유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요도가 짧아 요도 입구 주변의 세균이 쉽게 방광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세균 감염에 취약해 방광염에 걸리기 쉬우며 요실금도 방광염을 유발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저 어제부터 좀 소변 보는데 아랫배 쪽이 좀 통증이 있으면서 소변이 좀 자주 보긴 하는데 시원한 감은 없어요. 혹시 옆구리가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몸살 기운 있지는 않으셨나요? 몸살 기운이 있거나 열 나는 거는 없었고요. 이렇게 통증이 심하게 있는 건 아니고 아랫배가 그냥 좀 뻐근한 정도 있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아프기 전에 많이 피곤하거나 무리하거나 하신 일이 있으세요? 좀 바빠가지고 피곤한 일이 있었어요. 애들 일이 좀 많아가지고요. 네. 방광염의 증상은 다양하다. 하루 8회 이상 소변을 보는 빈뇨나 갑자기 소변을 참을 수 없는 절방뇨, 그리고 소변을 마쳐도 덜 본 것 같은 잔뇨감이 있으면 방광염을 의심해야 한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흔히 보이는 급성 방광염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방광염이 맞는지 소변 검사를 하게 될 거고요. 그걸 확인 후에 방광염이 맞으면 항생제를 이용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략 3회 정도 치료 후엔 증상이 소실되게 돼서 추가적인 치료는 필요 없는 완치가 되게 됩니다. 방광염은 소변 검사로 쉽게 진단할 수 있다. 소변에서 세균이 검출되거나 세균으로 인한 염증 반응의 부산물이 확인되면 방광염으로 진단한다.
보다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 소변에서 세균을 모아 배양하는 소변 배양 검사를 진행하기도 하며 다른 질환과 감별이 필요하면 혈액 검사나 잔뇨 측정 엑스레이, 방광 초음파 검사 또는 방광 내시경 검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조금만 무리하고 피곤하면 자꾸 방광염에 걸려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자주 이게 자꾸 재발하는 것 같으세요? 1년에 4-5번씩 피곤할 때마다 걸리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병원 가서 검사하고 치료를 받으셨나요? 약 먹으면 괜찮아졌는데 그 나중에 또 다시 재발하는 것 같아요. 방광염은 재발이 잦다. 1년 이내에 재발되는 경우가 44%에 달하며 1년 내에 3회 이상 재발하는 경우도 5%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1년 동안 3차례 이상 또는 6개월 동안 2차례 이상 방광염이 확인되면 재발성 방광염으로 진단한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방광염이 반복적으로 재발해서 일어나는 만성 방광염 또는 재발성 방광염을 보이고 있으신데요. 이 경우에는 혹시나 방광염을 일으키는 다른 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거고, 그리고 재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 항생제 내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소변 배양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방광염은 기본적으로 항생제로 치료한다. 급성 방광염은 세균 감염에 의한 경우가 많아 항생제로 치료가 잘 되는 편이지만 근본적으로 완치가 되지 않으면 재발하기 쉽고 만성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다. 만성 방광염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우선 원인균을 찾아낸 다음 항생제나 항균제를 투여한다. 염증이 없어진 다음에도 일정 기간 이상 치료를 받아야 재발하지 않는다. 방광염을 조기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화된 만성 방광염 또는 재발성 방광염이 되기도 합니다. 그 경우에는 방광염의 증상이 자꾸 재발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고통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방광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을 때 감염이 신장으로 가게 돼서 신우신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우신염의 경우 반복되게 되면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기능이 떨어진 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심한 경우 투석을 하게 되기도 하는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라면 나이를 불문하고 발병하기 쉬운 질환인 방광염. 흔하다는 이유로 관리를 소홀히 해 치료에 소극적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성 방광염으로 진행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광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만이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네, 병원을 찾아가서 방광염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광염의 진단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염이 의심되면 어떤 검사들이 필요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이 있게 되면 환자분들이 병원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병원에 찾아오시게 되면 의사와 만나게 되고, 의사는 그 증상들에 대해서 우선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 증상들이 방광염에 합당한 소견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의사는 소변 검사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소변 검사를 바탕으로 의사는 진단을 내리게 되고 추가적인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변 배양 검사 그 일종인데요. 소변 배양 검사는 소변 검사에서 더 나아가서 거기서 나온 세균을 따서 배양을 키워보는 겁니다. 이 세균이 정말로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그 세균이 어떤 종류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세균에 정확히 맞는 약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방광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변 검사만으로 충분하지만 단순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의사가 생각했을 때 다른 병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건 방광염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면 추가적으로 의사가 검사를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이제 흔하게는 소변 검사 후에 치료를 했는데도 낫지 않는 경우에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검사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피 속의 감염의 정도나 아니면 다른 질환 여부를 알 수 있고, 잔뇨 측정 등의 이제 배뇨 기능을 알아보는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질환 중에 어떤 구조적인 이상이나 그런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의학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엑스레이나 CT, MRI, 방광 초음파 정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광 내시경도 필요에 따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방광염의 진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그 방광염의 증상을 들어봤을 때 다른 질환이 머릿속에 좀 떠오르기도 했거든요. 분명 증상만 봤을 때는 감별해야 될 그런 질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고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과민성 방광이라는 질환인데요. 이 과민성 방광은 증상이 소변이 자주 보고 싶고 보고 나서도 급하고 또 보고 싶고 남아있는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밤에 자꾸 소변 때문에 깨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방광염과 다른 점은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는 배뇨통이 없습니다. 다만 방광염 중에서도 통증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방광과 요관, 요로에 결석이 있는 경우에도 비슷한 자극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뇨장애, 소변을 잘 못 보는 증상이 있을 때도 이런 비슷한 느낌이 올 수 있는데요. 소변을 한 번에 다 못 비우기 때문에 남아서 그리고 그만큼 빨리 차오르기 때문에 소변이 자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고 나서도 실제 남기 때문에 남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염증이 아니라 소변을 못 봐서 그런 거기 때문에 소변을 잘 보게 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종양이 방광 안에 있어도 그 종양이 덩어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자극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사를 통해서 방광염이 확인이 됐다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라 함은 우리가 흔히 방광염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장과 관련된 균들, 대장균 특히 이걸 타겟으로 하는 항생제를 쓰게 되고요. 이 항생제를 쓰게 되면 일반적인 방광염이 있을 때,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방광염이 있을 때는 3일에서 7일 정도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3일 정도 치료됐을 땐 증상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자, 방광염이 있을 때 어르신들은 그냥 오줌 소태려니 하고 방광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겠지 생각을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광염을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점도 좀 짚어주시죠. 방광염을 치료하지 않게 되면은 저절로 나으면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낫지 않는 경우에 이 방광염이 더 진행을 하게 돼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요관을 통해 올라가서 신장으로 올라가게 되면 신우신염이 되게 되고요. 이 신우신염이 생각보다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급성 신우신염은 한 번의 치료로 회복이 되고 큰 후유증을 남기진 않지만 이게 반복이 되게 되면 신장에 염증이 있었던 자리들이 변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신장의 구조가 변하게 되고 기능을 잃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방광염을 잘 치료하지 않게 되면은 그냥 나았다고 하더라도 방광벽에는 염증이 있었던 자리에 변성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균이 조금 더 침입하기 쉽고 그 안에서 자라기 쉬운 환경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남들에 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균이 들어와도 그거를 그냥 내보내고 염증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나을 수 있는 정도의 병이 방광염을 자주 앓아서 변성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시 염증이 심하게 일어나고 자꾸 재발하게 되는 남들에 비해 감염에 취약한 방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도 그렇고 방광염에 한번 걸리면 재발하기가 굉장히 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요. 재발률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 방광염이 재발을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 병도 없는 젊고 건강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한번 방광염 걸린 사람들 추적해서 검사를 했더니만 1년 후에 조사를 했을 때 전체의 44%에서 재발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에서는 1년 동안 3회 이상 우리가 이제 재발을 많이 해서 재발성 방광염의 정의에 들어가는 인구인데요. 이게 1년에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 5%까지나 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질환에 비해서 재발을 좀 많이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재발성 방광염은 어떻게 정확히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1년 중에 3번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안에 2번 이상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이걸 재발성 방광염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그럼 이 재발성 방광염의 원인이 뭘까요? 크게 저희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치료했던 균들이 방광 안에 그대로 남아서 또는 어느 정도는 치료가 됐지만 남은 부분이 다시 증식을 해서 재발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그걸 저희가 병원균이 잔존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재감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충분히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서 완전 균은 사라졌는데 어떤 경로로든 다시 균이 방광 안으로 침입하게 돼서 그 균이 다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를 재감염이라고 말합니다. 병원균이 남는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가 어느 정도는 부적절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재감염의 경우 두 번째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충분히 치료가 잘 돼서 문제 없이 다 해결이 됐는데 이거는 다시 감염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방광 안으로 들어오는
그 세균을 막는 방어 기제들이 뚫렸다고 보는 거고 저희들은 이 경우에는 방어 기제가 어디가 뚫렸는지 어느 부분이 취약해졌는지 확인해서 그거를 치료하는 걸 목표로 삼게 되는 거라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둘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재발성 방광염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재발성 방광염이 생겼을 때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재발성 방광염이 걸렸을 때 우선은 첫 번째로 왜 내가 재발을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환자분들이 방광염에 자꾸 걸려서 오신다고 하면은 저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검사를 우선 하게 되고요. 내성이 확인된 환자분들은 그에 맞는 적절한 항생제를 찾아서 그 균을 완전하게 박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게 치료를 해서 그 균이 남아있는 걸 완전히 치료하는 걸 한 가지 목표로 삼고요. 다른 하나, 이제 재감염이 일어나는 분들은 치료보다도 예방이 중요한데 치료는 치료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생활 습관이라든가 어떤 이분들의 건강 상태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균이 자꾸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환자의 면담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중에서 위험 요소가 자꾸 닿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꽃가루를 만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 꽃가루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그런 위험 요소를 피할 수 있게 저희가 알려드리는 걸 한 가지로 삼고요. 그 다음에는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약물을 사용하든 시술을 하든 그런 식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고도 이제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항생제를 예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왜 재발하는지 알고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재발성 방광염의 위험 요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재발성 방광염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은 이제 나이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분들, 이제 약간은 성적으로 좀 활발한 분들은 성관계와 많은 관련을 가지기도 합니다. 성관계와 관련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적인 어떤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관계를 통해서 방광과 그 주변에 이제 자극을 받게 되고 우리가 몸에서 세균을 막아주는 방어 기제들이 약해진 틈을 타서 균들이 침입을 하게 되는 거라 성관계를 할 때 약간 주의를 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살정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살정제는 정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다른 우리한테 유익한 균들도 죽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유익한 균들이 질 주변과 항문 주변에 자리를 잡고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 몸은 정상적인 밸런스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깨져서 유익한 균들이 죽게 되면은 그 자리를 이제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다른 균들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균들이 많이 자리를 차지할수록 방광에 나쁜 균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럴수록 방광염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폐경 이후에 나이가 많이 든 분들은 이제 또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병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구조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밸런스가 깨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요실금이 있는 경우에 재발성 방광염이 있는 경우가 흔할 수 있는데요. 요실금이 있으면은 소변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 자체가 밖과 안이 이제 연결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균들이 침범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폐경 이전에 감염이 있었던 분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도 저희가 상의를 해볼 수 있겠고요. 방광류 등의 어떤 방광의 구조적인 변성이 이제 왔을 때 그런 질환들이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가 있는데 그 구조적인 질환이 있을 때 소변이 흘러나가는 길에 그 흐름에 문제가 오게 되면서 흐름을 방해받게 되면은 소변에 이제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도뇨관이라는 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아예 소변을 못 보는 분들은 흔히 환자분들은 소변줄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 소변줄을 가지고 있어서 소변이 저절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이 있게 되면 그 관을 타고 거꾸로 균들이 잘 들어올 수가 있게 되겠죠. 가능하면 그 관을 최대한 빨리 제거를 해주든 소변을 잘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하죠. 치매 등의 인지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위생 상태를 잘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광염에 걸릴 확률이 좀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평소에 세균 감염이 잘 일어나지 않게 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예. 소변이 이제 오랫동안 고여 있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소변을 이제 고여 있게 되는 건 오줌을 못 넣어서도 있지만 내가 물을 너무 안 마셔서 오줌 양이 충분히 차지 않아서 오줌이 마렵지 않아서 안 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성관계 후에 소변을 보는 게 굉장히 이제 방광염을 예방해주는 좋은 습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 성관계 도중에 방어가 약해지면서 균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화장실에 변기에서 물을 내리듯
소변을 보게 되면 씻어내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환자분들한테는 관계 후에 5분 안에 소변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타이트한 옷차림을 입고 다니는 젊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물론 젊으니까 문제 많이 안 생기지만 그 옷차림 자체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타이트한 옷차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이 조이게 되고요. 그 안에 통풍이 바람이 잘 안 들어오게 되는데 산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뭐 겨우 그 정도로 문제가 되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원래 우리 몸의 질과 항문 주위에 있는 정상적인 그런 세균들은 산소를 필요로 하고 산소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균들이 많습니다. 특히 유산균이 그렇고요. 그 균들이 산소가 없게 되면 죽어가게 되고 그 자리를 이제 대장균이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방광염이 잘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위험 요소도 피하고 또 행동도 교정했는데도 방광염이 계속 재발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때는 이제 뭐 생활 습관을 떠나서 의사들이 그걸 보충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방광염을, 요로 감염을 막는 그런 기전들이 있는데요. 질과 요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그런 정상적인 세균들을 유지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방광벽이 면역작용을 하게 됩니다. 방광벽에서 세균들을 접촉하면은 튕겨내기도 하고 달라붙지 못하게도 하고 들어온 세균들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런 면역작용들, 우리가 흔히 면역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훨씬 더 북돋아주면, 면역력을 좋게 해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을 이용해서 면역 활성요법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대장균과 동일하게 생긴 대신에 독성은 없는 녀석들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대장균이 침입해서 방광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자리에 먼저 가서 달라붙게 되고요. 병균이 되는 대장균이 병원성 있는 대장균들이 붙을 자리에 선점하게 돼서 이제 대장균은 달라붙지만 병은 일어나지 않는 그런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는 예방 효과를 얻기도 하는 그런 약제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는데도 방광염 재발이 잦다면 결국은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네, 의사들도 항생제를 저도 본인이 이제 스스로 항생제를 먹을 때 꺼려지는 부분도 있고요. 환자분들한테 처방할 때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항생제의 내성 부분도 문제가 크게 되고요. 그러니까 같은 항생제든 다른 항생제든 여러 가지를 이제 오랫동안 쓰게 되면 세균들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살아남은 것들이 이제 내성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항생제를 많이 쓰면 쓸수록 내성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생제를 오래 쓰는 것도 마찬가지 효과고요. 그래서 이제 쓰는 게 꺼려지는데 예방을 하려면 항생제를 한 번, 두 번 먹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병이 자주 일어나는 그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항생제를 매일 먹어야 됩니다. 의사들이 그래서 최대한 항생제를 쓰려고 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쓰게 되고요. 그 경우에는 항생제를 우리가 급성 방광염이 있을 때보다는 훨씬 적은 용량으로 조금씩 매일 먹는 방법으로 이제 예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성관계 직후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방광염 때문에 약을 며칠씩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방을 하자는 의미로 성관계 직후에 약을 먼저 선제적으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재발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광염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심해져서 그래서 치료가 안 되고 자꾸 재발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이제 예방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병원에 쉽게 오지 못하는 분들이 시기를 놓쳐서 그런 경우를 최대한 줄여보자. 의사들이 항생제를 미리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 이 항생제를 드세요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좀 문제가 많아서 환자분들이 약간의 증상만 있어도 걱정돼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 항생제를 충분한 양만큼 먹지 않고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도 많아서 의사들은 좀 선호하지는 않지만 적절하게 이용만 된다면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방광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방광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남성은 방광염에 걸리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남성도 방광염에 걸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보여드렸듯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요도염이나 전립선염으로 대부분 나타나고 방광염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안 보인다 뿐이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소변을 자주 보면 방광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세모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소변을 자주 보는 게 방광염을 예방한다기보다는 소변을 오래 참는 게 방광염을 조장을 합니다. 그래서 소변을 오래 참는 걸 인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차라리 자주 보시라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지 억지로 마렵지 않은데 자꾸 화장실에 시간마다 가서 누는 게 방광염을 예방하지는 않고요.
다만 오줌이 마려운데 어느 정도 이상 많이 찼는데 참게 되면 방광염이 일어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방광염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 O일까요? X일까요? 대답하기 이것도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나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경우에는 낫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나을 수도 있는 극히 드문 부분을 환자분들이 경험하고서는 방광염은 오줌 소태는 치료하지 않아도 낫는 병이니까 감기처럼 참아도 돼라는 그런 오해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는 방광염은 저절로 낫는 병은 아닙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다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저절로 낫기도 합니다. 그래서 X라고는 말은 못하겠죠. 꼭 치료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방광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소변에서 거품이나 냄새가 나면 방광염인가요? 네, 소변에서 유독 냄새가 나거나 거품이 심했을 때 방광염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소변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환자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냄새라든가 거품이 많이 일어난다든가 색이 달라진 것,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물론 그런 일이 생겼다고 모두가 다 병인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인지할 수 있게 되고 소변 검사를 해봐서 이게 정말 그 안에 균이 있는지, 아니면 당뇨병 같은 경우에도 거품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소변에 염증이 있다고 나왔는데 꼭 치료해야 하나요? 소변에 염증이 있다고 나왔을 경우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하는지 물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소변에 염증이 있다고 무조건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염증이 있는 것 그 자체를 저희가 방광염이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염증이 있으면서 그게 심하게 나타나서 증상이 있을 때 방광염이라고 하고요. 염증 그 자체만으로 치료하기에는 항생제라든가 약제로 인한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를 하고 며칠 후에 결과가 통보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이미 뭐 자연적으로 치료가 됐거나 아니면 증상이 이미 더 심해져서 그때와는 다른 문제가 돼 있거나 한 경우도 많아서 지금 현 상태를 알고 환자분의 증상과 맞춰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의사와 상의하시고 검사를 다시 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해도 건강검진을 받을 그 시점에 염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인의 몸이 염증과 세균 감염에 좀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는 요로 감염에 조금 더 주의를 취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음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소변이 마렵고 급해지는데 이것도 방광염인가요?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게 방광염의 증상은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좀 구분해야 될 게 있는 게, 방금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소변이 자주 마렵다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방광염 급성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치료가 되지 않으면 더 심해지던가 아니면 저절로 자연 소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상이 짧게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요. 항상 문제가 있어 왔다면 그때는 다른 질환을 걱정하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경우 가장 흔한 건 과민성 방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방광이 예민해져서 그로 인해서 이제 소변이 자주 보고 싶고 급하고 밤에도 보고 싶어지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그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과민성 방광의 경우에는 무시할 수도 있지만 삶의 질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밤에 자꾸 깨서 잠을 못 자게 된다던가, 일이 있는데 중간에 화장실에 자꾸 가야 된다던가, 충분히 비뇨의학과에서 이제 정확한 진단과 검사와 치료로 이제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꼭 병원 가서 진료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자, 끝으로 방광염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방광염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네모를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네, 방광염은 방광에 걸리는 감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감기 같은 경우에는 쉽게 흔하게 걸릴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 저절로 낫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심해지면은 폐렴으로 갈 수도 있고요. 노인분들, 몸이 많이 약한 분들은 이 감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광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광염 그 자체만으로는 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까지는 잘은 없습니다만, 이게 치료가 잘 되지 않거나 아니면 위험한 분들한테, 몸이 약한 분들한테 걸리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적절히 잘 관리하고 예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방광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비뇨의학과 조현욱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방광염에 걸려도 초기에 치료만 잘 받으면 호전이 쉽게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광염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주저 마시고 바로 병원을 찾아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또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커피나 홍차, 탄산음료는 좋지 않다고 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